해당되는 내용 먼저 하고 그리고 테스트 보고 나서 숙제해온 뒷부분 질문 받아드릴게요. 열기관과 열효율이라고 하는 130페이지 먼저 진도 나갈게요. 자, 130페이지에 열기관과 열효율이라고 하는 이건 연력학체의 2법칙의 내용인데요. 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같이 정리하고 테스트 같이 볼 수 있게끔 할게요. 자, 그러면 연력학에서요. 우리 연력학은 세 가지 법칙이 있다 했는데 그 연력학 중에서 첫 번째 제0법칙이라고 하는 열평형 법칙이 있었고요. 제1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고정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건 열 이동 법칙으로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을 향하는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지 거꾸로는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데 열 이동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변화하는데요. 그 물질의 변화에도 방향이 있어요. 이걸 화학에서는 화투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을 해서 두 개의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로 다 변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그 결과 만들어진 생성 물질이라고 해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썼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반응 물질을 왼쪽에 생성 물질을 오른쪽에 써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나타내는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반응.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막 바뀌다 보면 생성 물질이 막 많아져요. 생성 물질이 막 많아지다 보면 거꾸로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까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데 거꾸로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바뀌는 반응이 그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진 않냐고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오히려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반응을 여러분들은 안 배우신 것 뿐이죠. 실제로 거꾸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역반응은 극소량이긴 하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반응이 가능해요. 한자 문화에서 온 거죠.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는 반응들은 대부분이 가역반응이에요.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요. 열도 이동한다 그랬는데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건 정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반응이 일어날까요? 동시에?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을 아닐 비자 써서 비가역반응이라고 해요. 실제로 요즘 만물을 보면 그래서 가역반응이 많을까 비가역반응이 많을까? 비가역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비가역반응이 훨씬 많아. 역반응이 불가능한 애들이 훨씬 많다고요. 역반응이 불가능한 상태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비가역반응이라고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열 이동 상황이에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갈 수 있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거꾸로 가는 형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이동은 비가역 반응인데 그렇다면 선생님 가만 놔뒀을 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가만 놔뒀을 때 이렇게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라고 하면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열 이동이고요. 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물질을 태워요? 연소. 내가 나무를 태워, 양초를 태워. 그러면 나무나 양초가 막 타면서 열 내고요.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데 그 물과 이산화탄소가 다시 결합해서 나무나 양초를 다시 만들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 반응이 비가역 반응의 또 다른 대표적인 반응이고요. 앙금 생성 반응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역반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역반응이 가능한 애도 있고 역반응을 할 수 없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반응은 일어나잖아. 가만 놔두면. 그러면 정반응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가만 놔두면 변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정반응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그게 공통점은 없을까? 이걸 연구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물질들을 가만 놔두면 그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서서히 변해가는 정반응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이 정반응이라는 그 방향성은 어느 쪽을 향하는 방향일까? 라고 하는 걸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 물질들이 가만 놔뒀을 때 변하려는 이 정방향이에요. 사실은 모두 다 공통점을 가져요. 시간이 지나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변해가는 이 정반응이 향하는 방향이 모두 다 일제히 뭐 하는 방향인 줄 아세요? 무질서해지는 방향이에요.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무질서해지려고 해요. 무질서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무질서해진다는 얘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질은 다 같아지려고 해요. 됐어? 그러니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오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80도, 하나는 20도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있는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그랬죠. 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방향이 정방향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실제로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면 80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열을 20도한테 주게 되면 결국은 두 개의 온도가 뭐해지니? 같아져서 두 개가 뭐합니까? 섞이죠. 구별이 되니 안 되니?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어떤 물이 80도였는지 어떤 물이 20도였는지를 구별할 수 없게 돼요. 그걸 우리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래요. 같아지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이 거꾸로 간다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갔다면 얘는 더 뜨거워져요. 얘는 더 차가워지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게요? 얘는 더 뜨거워져요. 얘는 더 차가워져요. 그럼 점점 두 개의 차이가 커지죠. 이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아지려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엄마가 친구를 사귈 때도 좋은 친구 사겨!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엄마는 연력학 제2법칙을 알거든요. 같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네가 좋은 쪽으로 같아지길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도 무리를 지다 보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공통점이 생겨요. 그게 좋은 방향이길 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모든 물질은 서로 같아지려고요. 만물은. 그 같아지려는 방향성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요. 둘의 차이가 없어지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은요. 칸을 나누어서요. 한쪽은 향수 입자를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쪽은 향수 입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향수 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죠? 무슨 현상?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얘네들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향수 입자가 10개, 100개 있었어. 여기는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향수 입자가 50개, 50개로 퍼져요. 이게 물질이 변하려는 경향성이야. 같아지려고 해. 무질서해지려고 해. 됐어? 그래서 너네가 조회한다고 1학년 1반부터 쭉 줄 서. 그래서 처음에는 줄을 예쁘게 썼어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1시간쯤 말씀하시고 나면 그 줄을 위에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뱀처럼 줄이 이렇게 휘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스스로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향성이에요. 만물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같아지게 하는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러한 경향성을 이용하자. 경향성을 이용하자. 그게 바로 열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인데요. 엔진이라고 하는 거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모든 엔진을 다 이렇게 그려요. 엔진, 열기관, 내연기관 다 같은 말. 그래서 네. 자, 이 중에서요. 엔진 이렇게 그리는데 이러한 엔진에서요. 한쪽에다가 열을 막 가하는 거예요. 열을 막 가하면 이때 가해준 열의 양을 Q1이라고 해서 내가 100을 줬다. 100이라는 열을 줘요. 그러면 열을 주고 있는 부분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기를 고온부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얘 뜨거워져서 온도가 T1까지 올라가.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열을 줬으니까 뜨거운 부분이 생겼는데 반대쪽은 열을 안 줬잖아요. 그럼 반대쪽이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온부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때 온도가 T2라고 해요.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곳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은 반드시 생기니까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을 향해서 흘러가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야. 흘러가게 된다고. 그냥 열을 준다고 해서 열이 여기 고여있지 않다고. 흘러가게 돼. 그 열의 흐름이 생겼을 때 그 흐르는 열의 일부를 뽑아다가 뭐에 바퀴를 돌리는 일하게끔 시키는 거죠. 열의 흐름을 타서 그 중에서 일부의 열을 가져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일의 양이 워크 돼서 한 40 일했다. 됐어?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밖으로 새 나간 열이 얼마일까요? Q2. 네, 당연히 60 새 나갑니다. 됐어? 열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 효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률이랑 똑같은 거고요. 앞으로 배울 전력이랑 같은 말인데요.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열 효율은 네가 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이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가 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이걸 퍼센트로 만들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요. 퍼센트 우리는 안 하거든요. 카페가 안 하고 그냥 0.4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준 것 중에서 한 일의 양은요. 자, 주입한 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빼도 돼요. 이걸 산수로 계산하시면 1 빼기 Q1분의 Q2 계산하신 거죠. 됐죠? 어떻게 해도 다 똑같은 말이야. 저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열한 열이요 100인데 그 중에서 40만큼 일하는데 썼어? 와,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 얼마야? 0.4네.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우리는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조금만 쓰자라는 얘기도 되지만 내가 제공한 에너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열효율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열효율을 높여서 얼마를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니? 1. 이거 1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열은 반드시 흐르는 열의 일부를 뽑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을 다 뽑아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열 효율을 1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 효율을 높이는 열기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열 효율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은 열 효율이 네가 먹은 밥 됐어요. 와, 저 어제요. 선생님 어제 집에 새벽에 2시에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치킨을 사가가지고 먹으라고 나눴더라고요. 그 성의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새벽 2시에 우리 또 그걸 먹죠. 그걸 먹자마자 바로 잤죠. 뭐 밥 먹고 나서 1시간 있다 자야 돼 이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바로 잤죠. 그게 칼로리가 얼마일까요? 1000이 넘는 거예요. 그럼 10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그걸 제가 다 체온 유지하는 데 쓰면 살이 찌지 않겠죠. 우리 몸에서 체온 유지하는데 쓰는 에너지는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거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 족저 여기 와서 붓는 거죠. 살찝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40%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 효율을 구할 때요. 꼬맹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데 열 효율이 얼마니 라고 하는 열 효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Q1분의 Q1 빼기 Q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열 효율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최대 열 효율이 얼마니 이렇게 불러요. 이게 살짝 달라요. 왜요? 실제로는 열을 주면 그 기계를 돌려서 일을 할 때요. 자, 일하는 걸 방해하는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마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적은 양의 일밖에 못하죠. 그 적은 양의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열효율이 우리가 구한 이거예요. 실제 열효율이에요. 근데 최대 열효율은 마찰 무시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얼마 할 수 있는데 그걸 온도로 계산해요. T1분의 T1-T2 이게 최대 열효율 마찰 무시해서 됐어요. 그래서 최대로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마찰 때문에 나 요만큼밖에 못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고려한 열 효율이냐 마찰을 무시한 이상적인 열 효율이냐 이상적인 열 효율은 온도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실제 열 효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때 물질들이 변하는 방향성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 무질소도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해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방향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화학에서 또는 물리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질들은 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질들은 변한다.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31페이지 보시면 자, 자연현상에서 모든 물질들은 변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변하려는 방향이 정방향이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역방향으로 스스로 잘 가지 않는 아이들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향해 가는 정방향이라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얘기해서요. 그 무질서도라고 하는 엔트로피 델타 S 처음보다 얼마나 무질서해졌어? 라고 하는 무질서도는요. 절대 온도분의 받은 열량으로 계산합니다. 절대 온도분의 받은 열량으로 무질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고요. 13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이 열기관에서 열 효율을 구할 때 우리가 실제 열 효율과 최대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그죠? 네. 자, 카르노 순환 기관을 이용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들도 예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게 구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떻게 하는지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140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140페이지. 다른 것들은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그림은 한쪽 방에 모여있던 기체 분자가 진공인 옆에 방으로 퍼져나가는 멋진 말 확산이 일어납니다. 됐죠? 이때 1번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인 경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인 거라고 하는데요. 자, 기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1이라는) 건 뭐예요? 자, 경우의 수가 1인 경우는 네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경우인데 그게 어떤 경우야? 어떤 경우야?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경우. 됐죠? 내 구멍을 뚫었는데 실제로요. 이렇게 양쪽에 통에 있어서 한쪽에 향수 입자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자가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래놓고 구멍을 뚫으면 얘네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50개 너네는 여기 남아있어. 50개만 빨리 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네들이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다 보니까 50, 50 있는 게
그래서 확률적으로 훨씬 그런 경우의 수가 뭐하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순간에 확률적으로 많은 그것들이 주로 드러난다.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선생님 내가 본 순간은 여기가 51이고 이거 49예요. 이런 순간도 존재할까 안 할까? 있어요. 하지만 50, 50 존재할 확률보다는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더 높다, 낮다? 낮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확률로 보면 어떨 수도 있어요. 이거 52, 48 가능해요. 53, 47 가능하다. 60, 40 가능해. 70, 30도 가능해. 80, 20인 순간도 존재해. 90, 10인 순간도 존재해. 거꾸로 10, 90도 존재해. 네, 0, 100인 순간도 존재할까 하는 거야. 이것도 존재해.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뭐하다? 드물다. 그 경우의 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과학에서. 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상태에 주로 존재해 라고 하는 건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 큰 애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때가 언제? 50, 50 존재해. 알겠어? 네, 그래서 반반씩 퍼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을 가운데를 뚫어놓으면 반반씩 퍼져라고 하지만 항상 반반인 건 아니다. 그럴 경우의 수가 많다. 알겠어? 그러면 가장 드문 경우는 이런 경우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됐어.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대단히 드문 그 순간을 우리가 접촉하는 걸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냐? 네, 그게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이죠.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저럴 뿐이다. 근데 그 확률이 오길 바란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체 분포가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인 경우는요.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죠? 네, 반대편으로 몽청 모든 기체가 가거나 또는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거나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대단히 드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경우라는 건 확률이 높은 경우를 보편적이라는 경우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상태로만 있어야 돼?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은 무슨 과학? 아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과학자가 뉴턴이에요 라고 하는 뉴턴 과학과 현대 과학은 달라요. 옛날 과학자들은요. 과학은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은 진리다. 그거에 위배되는 경우 존재할 수 없다. 과학은 절대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절대 법칙이다. 이게 뉴턴식 과학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이후부터 됐어?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상대적 진리다.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러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확률. 그래서 과학을 뭐라 그러냐면 절대 진리가 아니고 불확정성. 과학은 불확정성의 진리다. 그래서 확실한 게 아니야. 지금 과학의 기술로는 여기까지 발견됐어. 더 과학기술이 발견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질량 보존 법칙.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고 쓰면 많이 틀립니다. 틀리죠. 질량은 보존돼요. 됐어. 네. 근데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량이 보존돼 라고 하는 건 화학 변화이죠. 그러면 화학 변화 말고 무슨 변화인데? 핵반응. 핵반응.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핵들이 변하는 핵반응을 할 때는 질량은 반드시 감소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걸 핵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핵 반응을 할 때는 언제나 질량이 감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과학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실 중 어떤 사실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다 생구라야 이런 거 아니고. 그럼 배울 게 뭐가 있어? 생구라라는 게 아니고 과학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르구나. 앞으로는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확률이구나. 그래서 꼬맹아 너네 화학 배우잖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멋진 말 오비탈 배우잖아요. 그게 현대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이 바로 오비탈입니다. 확률 알겠죠? 경우의 수 그걸 설명한 게 엔트로피예요. 연력학 제1법칙.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1번에 보시면 기체 분자가 분포할 가장 드문 경우가 1인 경우가 바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보편적 경우는 반반씩 있는 경우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그리면 수학에서 뭐라 그러지 이거? 도수 분포표? 뭐라 그래 이거? 왜 우리 반의 키 우리 반 아이들 키를 그리면 이렇게 도수 분포표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몇 학년 때 나오는데 애들이 이래? 뭐 그랬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을 우리가 보편적 상황이라고 하고 제일 끝에 있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있는 경우 이런 얘기야. 됐어?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상태는 반반씩 있는 상태죠. 그래도 답안지에 반반 이렇게 써라. 죽여버린다. 골고루 퍼지는 상태. 너 반반이라고 썼지? 골고루 퍼지는 상태. 눈이 동그래지네. 자, 그래서 기체 분자가 확산하는 동안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죠. 확산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5번 가죠. 그림은 327도씨 빨리 바꿔 절대온도로. 5번에 327도는 몇 켈빈? 600 켈빈. 273 넣으면 되죠. 자, 600 켈빈에 고열원에서 5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자, 1000줄은 일을 하고 27도 몇 켈빈? 그렇죠. 그래서 열기관이 있는데 그 열기관에서 내가 5000줄이라고 하는 열량 자 5000줄을 가했더니 그 중에서 한 일이 1000줄이야 라고 하는 열량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다가 열을 줬을 때 이 뜨거운 고온부의 온도가 600 켈빈이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저온부의 온도가 300 켈빈이야 라고 하는 온도로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열기관에 그냥 열 효율이 얼마냐 라고 하면 보편적 열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것 중에 얼마만큼 일했니? 이런 얘기잖아요. 5천 줬는데 1000만큼 일했으니까 얼마 나와요? 네, 5분의 1, 0.2 나와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방출되는 열이 얼마야? 그거 바보만 아니면 알겠죠? 얼마예요? 4000줄의 열량이 나가죠. 근데 두 온도 사이에서 작용하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빗줄 쳐요. 최대 열효율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최대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찰이라는 걸 무시할 때 우리가 구하는 최대 열 효율을 T1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T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온도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어요. 네. 1 마이너스 600분의 300이죠.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됐어. 그러니까 이 열기관은 사실은 0.5의 열 효율을 갖게 만든 거야. 근데 마찰 때문에 실제로는 0.2밖에 일을 못해요. 그런 얘기. 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마지막 6번 느껴봐. 마지막 6번. 힘내.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야, 너네 초등학교에서 안 나왔어? 요즘에 초등학교가 엄청나던데. 확진자 안 나왔어? 영도초? 확진자 있어? 몇 학년에서 나와? 아, 6학년에도 있어.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수업하는 학원들이 힘들어하더라고. 초등학교에서 너무 나와! 하더라고. 여기 중학교는 목동도 나왔고 목인인가? 모군인가? 모군도 나왔고 월촌도 있고 뭐 이런데 학년이 뭐 같지 않다든가 뭐 줌하고 있는 학년들은 상관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신소가 아직까지 안 나와. 아, 신소는 무균 상태야? 우와. 그러군요. 그래서요 요즘에 선생님 지금 과거 수업하는데 줌하고 현장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격리된 오빠들이 있어서 저 격리당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하고 있죠. 영상으로 보내줄게 그랬더니 영상 잘 안 봐요. 줌으로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줌으로 보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네가 보고 있는 6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카르노 순환기간 그대로 그렸어요. 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순환이라고 하고요. 열기관이 순환될 때 그 열기관 안에서의 형태를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라서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카르노 순환 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순환기관을 그릴 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뭐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특정한 값들을 안 줬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기 위해서 뭐 요 값을 여기에 부피를 뭐 1로 놓고 2로 놓고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 됐어. 칙칙폭폭 해가지고요.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 납득해 보시면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는 밖에서 열을 막 됐죠. 가열하고 있는 거예요. 가열을 해서 기체가 뜨거워지고 있어. 기체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뜨겁지는 않아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피스톤을 못 미는 상태가 A에서 B로 가는 상태야. 됐어.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열은 흡수하지만 흡수한 모든 열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만 증가시키는 상태. 이게 A에서 B로 가는 거고요. B에서 C로 가는 상태는 뭐냐면 됐어. 계속 가열을 하고 있어서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가열한 아이가 운동도 활발해서 피스톤도 밀고 나오는 상태. 그게 B에서 C로 가는 상태. 자, 그 밀고 나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 썼어. 그래서 기체가 식어가는 거야. 식어가서 어느 정도까지만 밀고 나가고 더 이상 밀지 못해. 멈춘 상태야. 멈춘 상태에서 식고 있는 중. 그게 C에서 D로 가는 상태, C에서 D로 가는 상태고요. D에서 A로 가는 상태는 이제 식어서 힘이 딸려. 그래서 얘가 압축돼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이 상태. 이걸 무한 뺑글뺑글 반복. 그게 카르노 순환이다. 알겠어? 그러면서 바퀴를 돌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얘가 뜨거워져서 밀고 나갔다가 차가워져서 밀려오면서 얘가 한 일은 얼마? 그래도 바퀴는 돌렸잖아요. 얘가 한 일이 이 사이 면적만큼이 바퀴를 돌리는데 한
한 실제 일회양. 요거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한일의 양은 그 면적 안에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얘가 문제를 풀기 위해 힌트라는 걸 하나를 줬어요. 나름. 네. 이 아이의 열 효율이 얼마냐면 0점이야. 이걸 묻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그림을 이렇게도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이해도 하고 이거를 엔진 모양으로도 그린다면 됐죠? 내가 뜨겁게 가열하고 있는 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열을 가열을 해서 그 가열한 모든 열이 됐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Q1은 됐죠? A에서 B로 가면서 흡수한 열과 B에서 C로 가면서 흡수한 열의 합한값이 Q1이었어요. 그중 내가 바퀴를 돌리는 일했어 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사이 면적이에요. 됐어. 이 사이의 면적만큼의 바퀴를 돌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인데 그 열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바로 C에서 D로 갈 때의 방출 열과 그 다음에 D에서 A로 돌아갈 때 방출 열을 합한만큼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Q1분의 W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값이 10분의 2니까 얼마? 5분의 1이고요. 이때 한일의 양이 W라고 여기서 줬어요. 그죠? 그럼 밖에서 흡수한 게 얼마겠어요? 5W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흡수한 열량은 5W인데 그 중에서 W만큼 일하는데 썼으니 밖으로 나가는 건 4W겠죠.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열 효율이라는 숫자를 줬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1번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이 5W인 거 납득하셔야 되고요. 이때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쓰세요 라고 해서 열 흡수는 원래는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흡수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건 하나를 달았어요. 뭐라고 줬냐면 B에서 C로 갈 때와 C에서 D로 갈 때는 열을 흡수, 방출 다 안 하는 단열 과정이야. 이때는 네,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그래서 이때는 단열되는 과정이니까 열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는 얘기야. 원래 카르노 기관은 그때도 열을 흡수 방출하는데 이때는 지금 우리는 단열이야. 이때는 열의 흡수 방출 없어. 그렇다면 열을 흡수한 건 언제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만 열을 흡수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찾아라 라고 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온도분의 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열 흡수하는 구간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죠. 내용을 모르고 가면 이거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문제고요. 사실은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그냥 해봐 드렸어요. 그죠? 앞에 있는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네. 질문 여기까지 없어? 되겠어? 잠깐 덥죠? 이런 얘기였어. 그러면 이제 연력학이야 이런 거구나. 연력학 제1법칙부터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2법칙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보시고 연력학 정리하고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할게요. 열한이는 시험지 보낼게요. 열한이가 한글 파일 안 된다 그랬지? PDF만 된다 그랬지? 냉 카톡으로 PDF로 넘겨드릴게요.
델타 L 거리가 L만큼 변했어요. 어쨌든
네, 11번은 뺄게요. 11번이요? 네. 이 분 준다. 마무리. 자, 채점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어?
지금 현재 2학년 중에 내년에 과고 들어온 사람 누구냐? 손. 내년에 과고. 한 명. 너는 어디로 했지? 저 과거. 과고. 둘. 너 근데 여기서 하니? 과거 대비? 과거 너는? 과학은 여기서 할 거. 과학은 여기서. 그렇군. 우리 12월 달부터 개만. 시간 모자란 사람? 네. 제가 앞으로 문제를 좀 적게 낼게요. 수능 보면 안 봐도 돼요. 아무 데나 상관없이 1년 2번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점수로 쭉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봐서 점수를 변신할 거냐는 제가 근데 저 과학 하는 거 상관없어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요. 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점. 해볼게요. (1번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델타 V. 그냥 V가 아니고요.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인용이 필요가 써 있어. 네. 어? 뭐야? 이 시험지 아니야? 11이 이거 아니었어? 자, 이거 보고 그건 별도로 선생님이 채점해 줄게요. 네, 거기 이따가 뒷반 애들이 뭐 시험 주고 갔구나. 자, 2번은 내부 에너지. 기억은 내부 에너지, 니은은 1. 3번은 3000. 4번은 8400. 5번에 12600. 6번 가. 7번 나. 8번은 기니디. 9번에 3. 10번에 1. 11번 그림 없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12번은 가. 13번 2. 14번 5. 15번 5. 16번에 1. 17번부터 X 동글 동글 0.4. 돼요? 자, 11번 문제는 다 맞았다고 치고 20문제 중에서 틀린 개수 빼시면 맞은 개수 나오겠죠? 그럼 오늘 숙제는 삼각형 이용까지 해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저기 진도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나가볼게요. 네. 아, 그거 네가 내 거 가지고 있구나. 내 걸로 채점해봐. 네. 7번에 뭐라고요? 7번에 뭐라 그러냐 나. 칠 7번에 나. 자, 맞은 것을 해결하셨죠? 열한이 거 확인했어. 지민. 13개요. 틀린 거 보고 계세요. 서연. 네. 재영. 네. 정아. 어? 15번. 15번은 5. 네. 연서는 어. 네, 맞아요. 네. 네. 윤식. 네. 현도. 네. 12번에 까닭을 안 주면 틀려요? 아니요, 맞게 하셔도 돼요. 저다 맞았어요. 네. 현우. 네. 민식. 민서가. 19개요. 네. 자, 질문할 거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번? 어디? 6, 7, 8 보시면요. 이제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인데요. 하나는 똑같은 양의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야. 피스톤인데 차이점이 뭔지를 빨리 보시면 돼요. 피스톤이 있는데 가라는 피스톤은 여기에 고정장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피스톤 뚜껑이 밀려나가지 못해요. 근데 나는 고정장치가 없어서 피스톤 뚜껑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피 변화가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가하고 나한테 똑같은 열을 가한다고 치자. 100만큼 가한다고 치자. 그러면 열을 막 가하면 얘는 뜨거워지니까 피스톤 부피를 밀고 나가면서 나는 반드시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이 한 30쯤 됐다고 쳐. 그럼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 한 70밖에 안 될 거야. 그치?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는다는 건 한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부 에너지를 100%다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차이야. 요 차이가 보여야 돼.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중에서 기체가 받은 열을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는 거 가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일을 한 일의 합과 같은 건 나이고요. 됐죠? 자, 그러니까 8번에 가와 나에서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가에서가 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은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요. 이때 얘는 부피의 변화는 없을 거니까 압력 증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도 내부 에너지 증가랑 외부 에너지 증가가 같지 않아요? 가도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은 거.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은 거라고요? 아, 여기에서 이거 0을 그냥 이 외부의 한 일이 있다고 치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6번하고 7번은 비교한 거잖아요.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쓴 애와 내부 에너지 증가와 한 일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 문제. 자, 그래서 기억은 기체의 압력 증가값이 기억이 더 크고요. 온도도 그렇고 내부 에너지 더 큰데 기체가 피스톤의 한 일의 양은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기니디. 또요. 10번 보시면.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과정 1과 과정 3의 과정은 등온이라서 온도가 똑같다고 친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과정 1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과정 1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일하는 거 맞고요.
과정 2에서는 온도가 하강합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감소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과정 2에서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감소하겠죠. 됐죠? 그러면 온도는 하강한다 맞는데요? 과정이 맞지 않아요? 온도가 하강한다 맞는 건데요? 그 다음에 과정 1과 3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감소합니다. 자, 1하고 3은 온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 답을 제가 몇 번이라고 불렀어요? 1번이라고 불렀나요? 10번의 답? 10번의 답 3번으로 정정할게요. 10번의 답 3번으로 정정합니다. 네. 네.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네. 조금 있다가 틀린 거 정정해 드릴게요. 또요. 질문.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10번의 답을 3번으로 바꿔드렸어요. 10번의 답 3번으로 바꿔드렸으니까. 자, 마진 개수의 변동 있는 사람이요. 현우 하나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화 하나 늘어나야 되나요? 정화는 그대로고요. 연소 늘어나야 되니? 아니지. 자, 열한이 늘어나야 되니? 아니고요. 네. 또 변해야 되는 사람. 네. 일단은 윤식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영이 늘어나야 되니?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진도나 봅시다. 저 하나 줄어야 돼. 아, 하나 줄어야 되나요? 네. 저 하나 줄어야 돼요. 네. 자,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상대성 이론 진도 나가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2번도 같이 가져오세요. 그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거 1, 2번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상대성 이론 158페이지부터 진도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상대성 원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 알아요? 1번이랑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만 물리 1에 있는 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 2에 있어요. 그래서 2번 배워요. 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여기 볼게요. 자, 오늘부터 너네들이 배워야 되는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상대성 원리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은 뭐고 특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 상대성 원리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달라요. 뭐에 따라 달라요? 라고 하면 지금 그 공간. 우리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좌표계라고 해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요 움직이지 않아. 그냥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야. 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만 가. 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걔는 속력이 점점 빨라져 가속도가 10을 갖고 가는 공간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 직선 운동해요. 자, 이 운동은 어떨 때예요?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거나 얘네들은 어떨 때? 합력이 그렇죠. 어떠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 물체의 처음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서 성질이
유지되는 순간 그걸 우리 뭐라 합니까?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 됐습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요. 운동에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가속도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 상태나 나중에 운동 상태가 항상 똑같은 관성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에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인 외부에서 어떤 힘도 받지 않아 물체의 운동이 변하지 않는 됐어.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는 뭐냐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요. 그래서 물체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는다. 그래서 합력이 0이 아니야. 그래서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가속도가 있는 공간, 가속 좌표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좌표계라는 건 공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공간. 그래서 공간을 좌표계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에서 설명하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구나. 그 중에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외부에 어떤 힘도 받지 않아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이러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론. 자,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머릿속에 대해 넣어줘야 되는 이론, 원리가 있어요. 자, 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성립됩니다. 상대성 원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스치는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상대속도. 모든 물체의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는 거고 그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가장 대표적인 게 상대속도라는 건데 상대속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건데 상대성 원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듣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어 라는 얘기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상대속도라는 게 뭐냐면요. 뉴턴식 속도는 뭐냐면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2m/s에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에 빠르기로 가고 있대. 그래. 근데 이거 누가 봤을 때 그래? 그렇죠.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할 때 그 관찰자는 반드시 움직이지 않고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관찰자가 봤을 때의 운동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뉴턴식 운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관찰하려면 그걸 관찰하는 관찰자는 무조건 정지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은 정지된 관찰자가 움직이는 물체를 봤을 때의 운동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찰자라고 하는 내가 관찰자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관찰자가 만약에 정지되어 있지 않다? 내가 가. 그러면 나의 운동이 달라지면 여기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A의 운동이 똑같게 느껴질까? 아니요. 이게 상대적으로 달라진대요.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관찰자인 내가 정지되어 있을 때 A라는 아이는 오른쪽으로 2m/s에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관찰자인 내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요. 나도 오른쪽으로 2m/s에 빠르기로 가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A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2m/s라는 A와 같은 빠르기로 내가 간다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자동차가 아빠랑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간다?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차를 보면 그 차가 어떻게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 가만히. 네,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옆에 있는 자동차가 나와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가면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자동차와 나는 거리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다 정지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됐어? 그래서 내가 똑같은 빠르기로 가면 여기에 있는 A는 가고 있지만 얘는 가고 있지 않고 정지된 것처럼 내가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지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랑 같은 빠르기로 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상대방의 운동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고 그 상대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관찰한 상대방의 속도 이렇게 써요. 내가 관찰한 상대방의 속도. 그래서 A가 관찰한 B의 속도 이런 식으로요. 앞에 있는 게 관찰자, 뒤에 있는 게 본 거. 알겠어요?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 나 이렇게 써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인데 이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속력이 아니고 속도입니다.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을 얘기해요. 상대 속도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벡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요. 상대방이라는 아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다고 쳤어요.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빠르기가 얼마로 보니까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정말 그대로 보여요. 근데 상대방이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 나 또한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을 때 나의 빠르기를 빼면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걸로 보이죠. 납득이 됩니까? 이해되나요? 근데요. 내가 좀 아빠가 밟았어. 그래서 아빠의 속력이 빨라졌어. 그러면 상대방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 내가 타고 있는 아빠의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12의 빠르기로 가잖아. 그러면 나의 빠르기를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느껴볼래? 아빠가 추월해서 웅 하고 가면 옆에 있는 상대방의 차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얼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빼보세요. 뒤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아이가 멀어지는 걸 느끼죠. 됐어. 또는 내가요. 요번에는 얘하고 마주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이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간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지만 내가 왼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 빼주면 되죠.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네. 얘가 자기가 오는 방향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7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플러스 1이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2. 근데 이걸 관찰하는 나의 빠르기가 달라질 때 나의 빠르기가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빠르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 이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겠죠? 본 적 있어요? 네. 인터스텔라가 가장 물리적이면서 가장 비과학적인 영화인데 가장 과학적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영화. 비과학적이기도 한데 자, 지구에 있는 아빠와 딸이 살고 있다.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네, 우주의 여행을 한 바퀴 아빠가 하러 간 거죠. 40살인 아빠가 우주의 여행을 하러 간 겁니다. 지구에 6살짜리 딸을 놓고 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난 안 봤어요. 저는 책을 읽었죠. 자, 그래서 6살짜리 딸을 놓고 아빠가 이제 네,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만나는 그런 얘기야. 아니 근데 맞아요. 그랬더니 6살이었던 딸은 80살이 되고 그래서 40살이었던 아빠는 44살인가 뭐 이렇게 되고 신기하죠?
우주를 한 바퀴 돌 동안 아빠는 몇 년 지났어요? 4년. 딸은 몇 년 지났어요? 74년. 라는 얘기예요. 근처에 어떤 블랙홀의 중력이 세가지고 네. 뭔가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네,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면서 가장 상대성 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이야. 볼게요. 아빠가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갔고요. 딸은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래서 아빠가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아빠한테는 4년밖에 안 지났는데 딸한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0 몇 년 지났어요? 4년 지났죠. 이게 말이 돼? 이거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이게 과학적이야. 시간은 상대적으로. 지금부터 그냥 들어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안 돼요. 그냥 들어도 그냥 재밌는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 옛날에 뉴턴식 과학은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뭐라 그랬어? 시간. 모든 사람한테 시간은 공평하게 흐른다. 그래서 부자이던 가난하던 진시황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른다. 그래서 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시간이 공평하게 흐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누구한테는 정말 쏜 화살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요. 딸한테. 누구는 시간이 엄청나게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빠한테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래서 아빠는 그 일을 해내는데 4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딸한테는 무려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20배 더 빨리 지나간 거죠. 딸한테는.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한테 1초가 지나면 너한테도 1초 지나는 거죠? 아니라고.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1초라는 시간 간격이 다 달라요. 뭐에 따라서? 속력에 따라서. 속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지구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같이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물체의 속력이 달라지면 우리의 속력은 각자 다르게 흘러요. 누구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빨리 움직이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아빠가 인터스텔라 그 안에서 우주선을 타고 엄청나게 빨리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아빠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딸한테는 80년이라는 시간이 아빠한테는 4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일도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일 빨리 하라고! 그럼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일을 천천히 하면 시간이 그래서 빨리 가.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도 빨리 하고 밥도 빨리 먹고 그럼 시간이 남아.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가요. 진짜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뭘 좀 빨리 해봐.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진짜라니까. 진짜야.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공식도 만들었어요. 그 공식에 넣고 증명하니까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요. 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뛰어라. 시간 아껴진다. 천천히 간다. 알겠어? 이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 시간이 막 손살같이 가요. 그래서 막 책 한 장을 피는데 막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날 샜죠? 다음날 된 거예요. 공부도 막 빨리 하고 그러면 시간이 아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한테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의 감이 달라요. 근데 누가 움직인 걸까요? 딸이 움직였니 아빠가 움직였니? 고정관념이죠. 딸이 움직였잖아요. 피부가 공정. 관찰자에 따라 나가요. 딸이 봤을 때 자기는 뭐 되어 있다? 관찰자는 자기는 뭐 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딸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지되어 있고 우리 아빠가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빨리 움직이니까 아빠의 시간이 어떻게 간 거야? 아빠의 시간이 천천히 간 거야.
됐어? 난 정지되어 있으니까 내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이거잖아. 근데 아빠가 보면 누가 갔을까? 너네가 아빠 차를 타고 막 가면서요. 보면 옆에 있는 가로수는? 옆에 가로수 또는 건물 어떻게 가는 줄 보니? 뒤로 뒤. 정말 걔가 뒤로 가니? 아니. 너의 입장이잖아. 그거잖아. 그렇다고 너는 병신이야. 이거 맞아?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보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가고 있는 거야? 딸이 가고 있는 거야. 우주선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모든 현상은 다 상대적이다. 실제로 가는 게 누구냐? 아빠가 갈 수도 있고 딸이 갈 수도 있는 거야.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빠의 입장에서는 딸이 가는 거야.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가는 겁니다. 납득했어요? 그럼 보자. 야, 들어도 뭔가 알려고 하면 안 돼. 골 때려. 지금 저기에서 딸의 입장이에요. 관찰자가 누구냐면 인터스텔라로 관찰자가 딸입니다. 관찰자가 딸이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움직이잖아. 난 정지되어 있는 거야. 아빠가 가는 거야. 아빠가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 아빠는 몇 년? 4년 지날 동안. 나는 80년 지났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서 내 나이가 나는 80살. 아빠는 44살.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왔을 때 우리 만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됐죠? 네. 근데요. 관찰자를 아빠로 바꾸자. 아빠로 바꾸자. 그래서 아빠가 뭐 되어 있는 거니? 정지되어 있고 딸이 연락 빨리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주선을 한 바퀴를 돌고 왔을 때 됐어. 딸이 빨리 움직였으니까 딸한테 몇 년이 지나야 돼? 4년. 그러면 딸은 100살이라고 치자. 귀찮으니까. 그러면 아빠한테는 몇 년 지나야 돼? 80년. 120년. 120살. 네 딸을 만나야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딸의 나이를 선생님 귀찮아서 딸의 나이를 0살로 잡은 거고 아빠 나이를 40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는 0살인 딸과 40살인 아빠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딸은 운명적으로 아빠와 몇 살에 만나? 80살에 44살의 아빠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빠는 헤어지면서 자기가 몇 살일 때 120살일 때 몇 살의 딸과 만나야 돼? 4살의 딸과 만나야 돼. 그러면 이때 이 만나는 이 순간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 다른 사람이죠. 내가 이해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들으라 그랬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죠. 이 딸은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난 멈춰 있어. 난 나중에 내가 80살 됐을 때 44살의 아빠랑 만나야 돼. 그 쌍둥이 패러독스 같은 거예요. 네. 40살인 아빠는 나는 멈춰 있어. 나는 나중에 내가 120살 됐을 때 딸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딸은 4살이야. 그러면 이때 만나고 있는 이 딸과 아빠와 이때 만나고 있는 이 딸과 아빠가 같은 사람이냐고. 근데 우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니? 없어. 불가능해요. 왜 증명하게 알지 되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는 전형적으로 그냥 딸의 입장, 한 명의 입장에서 그린 것 뿐이죠. 각각의 입장을 다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엄마한테 학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잖아. 그럼 집에 들어가면은 나올 때 그 엄마가 맞아? 나올 때 그 엄마 맞아? 우리가 집에 가서 만나는 엄마는 아침에 나올 때 그 엄마가 맞을까? 맞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호러물이 아니다. 과학하는 거다. 아침에 그 엄마 맞아요. 왜요? 이런 차이가 생기려면 그래서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한 거예요. 상대성.
지구에 있는 물체들처럼 됐어요. 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한테도 미세한 차이는 나타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걸 다 무시하고 뉴턴식 사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됐어? 네, 근데 우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한 0. 우리 광속을 C라고 하거든요. 광속을 C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0.6C, 0.4C 막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가요. 그리고 우주에는 뮤온이라는 아이는 움직이는 속도가 0.9C예요. 그냥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어? 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요.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는 있지만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0.99C까지는 가능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막 슈퍼맨처럼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가고 막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 엄마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연령각 두 번째 것만